한국의 정당방위 판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컷이 미국이다 이제임입니다. 제가 미국 형법이나 홈디펜스 관련 영상을 만들다 보면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에 한국의 정당방위법과 미국의 정당방위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과 판례들을 미국의 정당방위법 관점에서 해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국도 예전엔 한국과 비슷한 소극적인 정당방위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21년 미국 정당방위법이 뒤집히게 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운 대 미합중국 케이스인데요. 브라운과 헐미스라는 사람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두드러 부시고 싸웠어요. 그래서 헐미스는 브라운을 겁박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열받았나 봐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자주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살해 협박을 했죠. 이 말에 두려움을 느낀 브라운은 총기를 휴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브라운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헐미스가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자, 헐미스가 칼을 들고 브라운을 폭행을 하기 시작하자 브라운은 맞두드러 맞으면서 권총을 둔 쪽으로 이동을 해서 헐미스를 사살하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급 살인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자, 배심원단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브라운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충분히 후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자, 후퇴가 여기서 무엇이냐? 후퇴는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퇴로가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의 한국법과 상당히 비슷하죠. 흡사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에 열받은 브라운은 항소를 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어 엎어서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자, 판결문을 보면 사람은 공격자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할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브라운의 방어의 범위는 정당방위적 상황에 부합한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때 판결을 내린 올리버 윈델 홈스 판사는 가해자가 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냉정한 판단을 바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격자를 죽이는 대신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판결문에 덧붙이게 됩니다. 미국 법은 영미법계를 따르며 영미법계는 판례를 따르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례는 미국 정당방위법을 180도 바꿔놓게 되죠. 자, 정당방위법의 종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주마다 정당방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Stand Your Ground 법과 Castle Doctrine이라는 법입니다. 자, Stand Your Ground 법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리적으로 느낄 경우 그 장소로부터 후퇴할 필요 없이 치명적인 수단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을 보시면 굉장히 그 물리적 범위가 큰데요. 정당방위의 장소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 법은 현재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26개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당방위법입니다. 자,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16개 주는 Stand Your Ground 법이 아닌 Castle Doctrine이라는 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Stand Your Ground보다 그 물리적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자, 이 법은 자신의 사유지나 거주지를 자신의 성, 이성이 아니고 작은 성이죠. 큰 성이죠. 자, 이것을 물리적 경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즉 이 법은 정당방위 장소를 집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Stand Your Ground 법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주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브라운 대 미합중국 케이스를 기초로 다른 여러 판례들을 같이 이용하고 있죠. 자, 미국 정당방위 성립 요건,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해자의 공격, 둘째로 즉각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세 번째로 정당방위적 무력 행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이나 시점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무력 사용의 합리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물리적 위협의 수준을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맨손 강도를 총기로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가해자에게 맨손으로 죽음에 임박한 피해를 입었다면, 예를 들자면 만일 가해자가 인간 흉기인 이소령이라면 물론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인간 흉기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협이 종료되거나 해소되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침입자가 집주인과 총격전을 막 벌이다가 도주를 한다든지, 남친이 여친과 다투다가 열받아서 과도를 들었다가 진정하고 다시 놓았다면 법적으로 사실상 위협은 해소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이후에 행사되는 여친의 무력이나 집주인의 무력은 이런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 정당방위법의 속성 과정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리 한국 사건 몇 가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5세 남성이 함께 살던 후배와 갑자기 다툼이 일어났고요. 후배가 과일을 깎는 과도로 이 남성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에 41cm나 되는 사시미 칼로 반격에 나섰죠. 두 사람 다 상처를 입었지만 55세 남성은 가벼운 경상, 후배는 급소를 여러 차례 찔린 자상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55세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전자팔찌 10년을 선고했죠. 미국 법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로 이 55세 남성이 어떤 무기로 반격을 했는지 보단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먼저 볼 것입니다. 만일 후배가 먼저 과도를 들고 이 남성을 찌르려 했다면, 그것이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정당방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55세 남성은 죽음이 임박한 위협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무기로 반격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며 자신이 처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긴 칼로 여러 번 찔렸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사망 시점, 즉 위협이 사라진 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느냐, 이런 것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여죄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공격을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판의 쟁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2014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자, 이 부부는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어요. 이혼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계속 이혼한 아내의 집으로 찾아와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번엔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자 이 여성분은 전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 남편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요. 이때 전 남편은 여성분에게 역시 또 한 번 칼을 휘둘렀고, 이를 피한 여성분은 프라이팬으로 전 남편을 가격하게 되었고 전 남편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 재판부는 이 여성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전 남편을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브라운 케이스에서 브라운이 처음에 받았던 2급 살인, 그것과 똑같은 판시죠. 자, 미국 같았으면 첫째, 법원의 접근 금지를 전 남편이 어기는 그 순간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구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되었겠죠. 어쨌거나 일단 무서운 미국 경찰을 한번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 여성분은 100% 정당방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아서 잘못했다, 이런 판결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Stand Your Ground 법을 채택한 주라면 100% 정당방위인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형법 제정 이후 총 14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한국의 정당방위 판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든 이유는 5가지의 법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요건은 첫째로 현재의 침해일 것, 둘째로 부당한 침해일 것, 셋째로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을 보호를 위한 것일 것, 넷째로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것, 마지막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총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정당방위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요건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방위행위입니다. 방위행위법의 문제점은 결국 물리적인 힘의 균형이 맞다면 적어도 방어는 가능하겠지만 힘의 균형이 깨어진다면 피해자는 결국 상해나 살해를 당하거나 역으로 폭행죄나 폭행치사로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또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당방위법의 수정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